안녕하세요. 자, 2021년 국가직 국업 시험 문제, 형법 총론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시험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보아집니다. 학설 중에서 복잡한 학설 없고요. 대부분 이제 판례하고 전문 위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전문 문헌 문제, 그러니까 다음 중 형벌에 관한 조항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단순 암기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제 해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많이 틀려야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부작위범 이야기인데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 자,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혹은 어, 유책, 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자기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지문은 원칙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자, 선행행위에 자기의무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선행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그럼 1번 지문은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 구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이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이때 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형법상의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거과실 유책위반 이거 불문합니다. 불문하고 범죄 성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1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 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맞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이 도로교통법 조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자살을 하려고 진짜 뛰어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이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차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내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울 겁니까? 그럼 나는 그럼 안 치우고 그냥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 차에 부딪혀서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구조 안 해주면 누가 구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다른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방해가 되고요. 일단 내 차로 통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운전자가 이 사람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옮기거나 병원에 옮기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조하라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어떤 현실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직접 운전자가 안 치우면 사실 치울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교통 위반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1번 지문은 이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원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부작용 사의 공통점은 되려면 공통의무, 공통이행,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진정 부작용에 자기 의무 발생되는 근거. 자, 이거 법계 조선 신사 이렇게 외우면 되죠. 법계 조선 신사. 자, 이거 걔는 계약인데 이 법률 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 행위. 그래서 법령, 법률 행위, 조리, 선행위, 신의성, 시원칙, 사회상규. 그래서 여기에 조리상 자격이 기대되는 게 인정되지 않는다니까 틀린 겁니다. 자, 사기죄에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어야 되죠. 사실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으면 알면서도 착오를 제거해야 될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배임죄에는 침해범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좀 강론에 가까운 지문이에요. 사실은 배임죄는 전상 손해 발생을 요건을 하는데요. 판례에 의하면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 가지고도 이 손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범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이거 좀 까다롭죠. 총론만 할 때는. 자, 범인 도피죄도 사실 강론하고 가깝죠. 이게 도주죄는 즉시범인데요.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이 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나면 소위 탈옥을 하면 바로 이제 도주죄는 즉시범이 돼요. 근데 범인 도피죄는 어떤 범죄냐 하면 범인이 도피를 할 때 말이에요. 범인이 도피할 때 도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범인의 이 도피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 범죄가 종료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계속범이 되죠. 즉시범이 아니고. 자, 3번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해위정교사, 이 판례 중요한 판례죠. 모해위정죄에서 이 모해 목적은
가감적 신분을 봅니다. 판례가. 그래서 모의 목적 있는 사람이 모의 목적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위정을 교사했을 때 형법 제3, 3조 단서 분정 신문범의 처벌 조항이죠. 이 규정이 적용돼서 갑은 모의 위정 교사로 처벌이 되고 정번 모의 목적 없는 사람은 단순유죄로 처벌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3번에서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교통방해죄 되는데 우리 판례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봅니다. 구체적 위헌범과 추상적 위헌범의 차이점. 추상적 위헌범은 범죄의 그 자체를 놓고 바로 일반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구체적 위헌범은 따로 위험성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로 심리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발생할 때만 범죄 성립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구체적 위헌범인데, 자, 판례는 추상적 위헌범으로 봅니다. 4번 지문 어렵죠. 근데 3번에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회사 임원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는데 대주주의 양해를 받았다. 대주주하고 아무리 양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설령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회사 손해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합니다. 자, 민의자 이의자의 의뢰로 사무소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 추정적 승낙이죠. 추정적 승낙으로 우리가 사무소 위조죄 부정될 수 있는데요. 근데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 가지고는 승낙 추정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판례냐.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라고 위임을 했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은 아버지의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 이 부동산을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를 한 다음에 주민센터에 갖고 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돼요. 근데 이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할 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예측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추정적 승낙 인정할 수 없다. 죽은 사람 명의의 문서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면 사문서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추정적 승낙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좀 충분한 심사를 해가지고 추정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혼자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기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피해 승낙은 사회상계 반하면 안 되죠. 3번 지문은 이거 쉬운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피해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존재할 것, 이게 요성조약 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되죠. 요성조약 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 이거 요성조약 사유 전제사실로 하는 착오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 있을 때 정신장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된다? 아닙니다. 자, 이 생물학적 요소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 요소, 그러니까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같이 고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요소만 고려 대상이 되는 거는 책임 무능력자 같은 거 있잖아요. 14세 미만자면 일률적으로 다 무죄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생물학적 요소로만 판단하는 거고, 심신장애 할 때는요, 심리학적 요소, 그러니까 사물 변별 능력 이런 게 또 같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겁니다. 14세 미만자가 되게 되면요, 이 아이가 뭐 천재든 뭐 바보든 이런 거 안 가리죠. 무조건 다 무죄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생물학적 요소로만 죄를 정하는 거고, 요거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요소 같이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심신장애 유무는 사회적 판단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입니다. 법률적 판단 문제. 그러니까 책임 능력 문제는 법적인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에 이 원인에서 자율행위 문제죠. 자, 고의에 의한 원인에서 자율행위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서 자율행위 행위도 다 10조 사망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과실범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자율행위 행위도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뭐 충동 조절 장애 이야기인데요. 이 뭐 어떤 성적 충동을 억제를 못한다는 건데, 일반인에게도 어느 정도 뭐 충동을 좀 자제를 못하는 사람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원칙과 예외로 나눕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신장애가 안 된다. 예외적으로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 심신장애로 볼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란 선동죄요. 이석기 내란 음모 선동 사건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자, 내란 선동은 이 뭐 너무 광범위해서 정보적인 원칙 반한다? 자, 그럼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 되는데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뭐 위헌 결정했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어요. 이건 소수 의견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선동 개념은 한정해서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거지, 죄무죄에 반한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자,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의 없이 형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에다가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법률로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에다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근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명령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에다 통째로 넘겨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되고요. 그 위임할 때는 자, 상위 명령으로부터 자, 위임 명령의 규정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인데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재무지 반한다? 이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말장난 수준으로 지금 출제한 겁니다.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임하지 마라 이런 문장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면 돼. 문제가 없는데 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재무지 반한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건 재무지문지 반하죠. 이 맞죠? 자, 우리 판례는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확장 해석도 금지가 되고 유추 해석도 금지된다고 보죠. 자, 그다음에 율성 인식에 관련해서 자, 학설 중에 이제 고의설이 있고 책임설이 있죠. 그러니까 고의설은 율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율성의 착오도 고의 영향을 주고 사실의 착오도 고의 영향을 주고요. 똑같아집니다. 율성 인식이 없는 경우에 범위가 조각되게 됩니다. 1번이 맞죠. 반대로 책임설은 어때요? 책임설은 율성 인식이 고의와 구별되는 별도의 책임 요소로 보는 거죠. 그게 책임설입니다. 책임설이 통설이고 고의설이 판례죠. 자, 율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자, 그가 행위자가 속한 사실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됩니다. 달리 평가돼서 안 된다면 틀립니다. 자, 이거 제가 학원 모의고사도 많이 냈던 건데 자,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그럼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가 보좌관 시켜가지고 전화 한 통화 해봐 이래 놓고서는 그대로 믿어버린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률 전문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법을 몰라가지고 법을 뭐 잘못 해석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행위가 뭐 그 법에 위반되는 걸 몰랐다 할 때 조금 완화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 법률 전문가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책임 판단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조 법률의 착오는 처벌 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 이거는 포함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니까 틀린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달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했던 것 같은데 법률의 부지는 빼고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다 허용 금지되지만 나의 특수한 경우는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부지 나 법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를 따져주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법률의 부진을 제외해야 됩니다. 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에서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정당한 이유 없으면요. 벌하는 거죠. 근데 감경할 수 있다 아니죠. 정당한 이유 있으면 벌하지 않는 거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벌하는 거고 반대로 보면 됩니다. 자, 정상의 지위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제2승리 요소에서 인식하지 못한 때 인식하지 못하면 뭡니까? 고의가 부정되는 거죠. 고의가 부정되니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나에 처벌된다. 이 특별한 규정이 뭐겠습니까? 과실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없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 의사. 이 중요하죠.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반인하고 의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2번 집은 맞는 거예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는 고의범, 과실범뿐만 아니라 안 되죠. 기본 범죄는 항상 고의범이라 해야 됩니다. 과실범은 기본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성립 요건 네 가지죠. 고의의 기본 범죄, 중한 결과 발생,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 과실하고 동일한 의미고요. 자, 고의의 기본 범죄 할 때는 기수미수 불문한데 반드시 시행에 착수해야 되고요. 예비는 안 되고 과실인 경우도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고의범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게 있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결과적 가중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본 범죄는 항상 고의범이라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재수 문제죠.
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형을 비교해서요. 고의범의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는 결과적 감형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중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범죄, 살인죄, 뭐 전속살해죄, 강도살인죄 이런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범행이 더 높은 경우, 이런 경우, 더 무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상상기합, 이 두 개 범죄 다 성립합니다. 상상기합 범한계가 되고, 살인죄 같은 경우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5년 이상 징역, 이거 7년 이상 징역이에요. 이게 더 무게 처벌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는 이건 안 되고, 이것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관계라 해요. 결과적 아님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전속살인죄는 옛날에 이제 이런 시절에 상상기합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상상기합 본 판례가 있는데 이 상상기합으로 판례가 나오고 난 이후에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전속살인죄하고 현주운전 방사죄가 이 기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됐어요. 동일하게 됐는데 그건 아직도 여기 자격정지형이 전속살인죄 더 변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형이 더 높다고 본다면 판례 태도 아직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출제 잘 되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하고 특수상해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상해죄. 이건 형이 이쪽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것만 성립합니다. 이 상상기합 하면 틀려요. 자, 공동조문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위를 처리 포기한 중지미수 안 되죠. 이 공범관계에서 중지미수는 어떻게든 자기만 관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 막아야 됩니다. 결과를 방지해야만 된다. 자, 그 다음에 불능미수에서 그 위험성 판단 기준입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 판단해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된다. 이 판례 입장이죠. 이 판례 입장과 동일한 이제 학설이 추상적 위험성이라고 부르는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이 비슷한 내용이 구체적 위험성이라는 학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하고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실 같이 고려합니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일반인이 판단하는데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하고 이 판례 입장하고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일반인이 판단하는 건 똑같은데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 놓고 판단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에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좀 나왔죠. 불능미수 관련된 내용. 자,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 통장 상환을 보여주면서 나 투자 많이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야? 너 은행 가서 한번 보자 하고 확인하려고 드는 거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렵다. 자, 우리가 이제 중지미수 되려면은 자의성 인정이 돼야 되죠. 자의성은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자기 범행이 발각되는 거 이건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장애미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 명의를 빌려서 예금 계좌를 계산한 다음에 기망수단을 써가지고 돈을 송금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 현금 인출카드 소지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 소지했고 그 다음에 송금하겠다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카드 갖고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서 돈이 입금이 되게 되면 벌써 재물이나 전세액을 취득했다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미 기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수라면 틀립니다. 자, 사기죄 지금 포괄일죄에 관련된 설명이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사기죄는 죄수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피해자별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포괄일죄가 되려면 피해가 하나여야 돼요. 피해자 한 명이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나의 어떤 관리하에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여러 명이면 벌써 이 포괄일죄 될 수가 없습니다. 상상기 하면 실제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각각의 재물 편청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별개면 실제기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행위가 하나면 상상기 합이 됩니다. 그렇게 피해자별로 수재가 되는 거예요. 포괄일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 자, 저작물대로 별개 범죄가 된다고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책을 갖다가 우리가 뭐 예를 해리포터에 관련된 책을 1권이 있고 2권이 있고 3권이 있다 4권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책 한 권 내려 그러면 몇 년 동안 막 저작자가 말이죠 머리를 싸매고 글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책 한 권 겨우 만들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저작권 침해했다. 그럼 범죄 하나 인정하고
그다음에 2권을 또 만드는데 2권까지 또 침해했다면 별개 문제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작물마다 별개 문제를 인정해야 될 거다는 거죠. 책 한 권 내는데 뭐 몇 년씩 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겨우 뭐 이걸 전부 다 포괄해서 일제밖에 안 된다 이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폭처법상 이제 이 범죄단체 구성하고 뭐 가입하고 활동하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 판례가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가입 활동했을 때 포괄 일제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3번 지문 맞는 거고요. 그럼 4번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건데요. 의료 기관을 개설하려 그러면 의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의료법 위반죄가 되는데요. 개설자 명의별로 별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 A라는 개설자 명의로 의료행위를 하다가 다른 B 명의로 개설자 명의를 바꿨다. 그러면 명의자별로 별도 문제 성립해서 실제 계약분 관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포괄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포괄일자 성립 판단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작위범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자, 인과관계 문제죠. 자, 우리가 부작위범하고요, 과실범의 인과관계는 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주의 의무를 다하였더라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관계 인정이 되면 인과관계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죄는 기착처취 요 관계, 기착처취, 기망행위, 차고,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의 취득 요 관계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미수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해갔다가 환자에게 손해 발생했다는 것, 상해 발생했을 때, 자, 형사 책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환자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선행교통사고, 우행교통사고. 자, 교통사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혹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문제되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상해죄 동시범 특례가 적용 안 됩니다. 자, 이 과시범 같은 경우는 선행교통사고로 죽었는지 후행교통사고로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 판례에 하면 자, 후행교통사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해라. 이 인과관계를 입증해라. 이 사람 주임을 다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점을 따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일으킨 사람이 주임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자, 인과관계 입증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강간을 할 때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손가락 깨무는 게 뭡니까? 이게 정당방위죠. 사실은 이게 정당방위가 되고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못해요. 정당방위는 못하고 긴급피난은 가능한데 다만 이제 치아결손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 긴급피난 가능하냐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안 되는 이유는요. 자, 긴급피난이 되려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됩니다. 더 높은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긴급피난 가능합니다. 손가락도 신체고요. 치아도 신체잖아요. 같은 신체끼리 긴급피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지금 강간을 범행한 사람이 이런 긴급피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이 현행범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반항하는 과정에 상해를 가했다면 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 체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상해를 가할 때 말이죠. 이 사람이 범죄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려면요. 요 직무집행이 적법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요 적법성 요건은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 위협하죠. 위협하니까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구성요건 자체가 부정이 돼요. 근데 이제 상해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 훼손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구성요건 형성 인정이 되지만 자, 위협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지금 방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유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책을 논할 때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속요건 날라가고요.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유성이 조각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2번 질문을 하는 건 바로 상해를 갖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해죄에서 자, 정당방위로 유성이 조각된다는 거. 자, 이건 아버지가 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뭐 죽여버린다. 우리 아무리 이제 친권 행사로 어느 정도 징계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협박죄 구성한다. 정당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당직자가 뭐 이게 국회에서 출입이 봉쇄되니까 뭐 이게 뭐 직기를 뭐 손상했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통념상 어떤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기를 손상하는 것은 이게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행위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단순히 이제 이런 경우는 유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 입구에 뭐 출입을 못하게끔 누가 막고 있으니까 경위들이 막 못 들어가게 막으니까
들어가려고 뭐 가볍게 몸싸움하는 정도, 가볍게 몸싸움하는 정도는 요거는 유승이 적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집기 손상하고 뭐 물 소방호스로 물 뿌리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 예, 이 유승 조각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게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 계좌 적금 매철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사기죄 방조범이 되겠죠. 사기죄 방조범. 그러니까 저 적금 매철을 양도했다 그러면 사기죄 방조, 사기 범행에 용이하게 협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 지점장 갑이 정보인 부하 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 행위를 알면서도 부하의 범행을 알면서 눈 감아주는 거는요. 자, 행위 지배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 방조범이 된다고 봅니다. 부작위 방조. 그 다음에 방조죄는 정범의 종속개성, 그 공범 종속성 이야기고요. 자,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해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비죄에 대한 방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는 항상 정범이 시에 착수해야 됩니다. 자, 4번 질문은 이 마지막에 사후방조 나오는데 사후방조는 안 되죠. 범죄가 이미 다 종료되고 나서는요, 방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사도 안 되고 공동요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종료되기 전에 가담을 해야 공범 성립이 가능해요. 이미 종료돼 버렸는데 뭐 범죄 종료 후에는 더 이상 가담할 수가 없다. 가담할 범죄가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올라탈 수 없다.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방조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안 됩니다. 거사도 안 되고 공동요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을 하면 이거 우리나라 형법 적용되죠.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고요. 자, 외국인의 외국에 소지한 우리나라 영사관 내에서 외국인 명의의 사무소를 위조했다?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으로 바꿔도 우리 형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도 안 되고 외국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안 돼요. 근데 외국인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말이죠. 한국인 명의의 어떤 사무소를 위조한 경우에 자, 중국에서 범죄 범했기 때문에 속지주의 적용 안 되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 범죄 범했기 때문에 속인주의 적용 안 되고요. 우리나라 사무소 위조한 경우는 보호주의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형법 적용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 명의니까 뭐 더 안 되죠, 이거는. 자,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영사관이 말이죠. 이 속지주의 적용 안 되는 우리나라 땅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행위 장소가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형법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속지주의 적용한다고 할 때요. 범행의 일부분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면 바로 한국 형법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영공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한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귀국주의의 예외죠. 귀국주의 예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만약 범죄를 범했다면 대한민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람은 객관적 처벌 조건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범죄 승리 요건 중에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게 범죄 승리 요건이고 모든 범죄 공통이에요. 그리고 처벌 조건, 소추 요건은 범죄 성립한 이후에 형벌권 발동 요건,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범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공소 제기하려면 공소 제기 시에 갖춰야 될 적법 요건, 이걸 소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객관적 처벌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 성립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될 사람이 먼저 돈을 먼저 받아 먹는 거죠. 그러면 아직 처벌을 못 해요. 아직 공무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 그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처벌 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해 정당방위 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건 다 갖추고 있잖아요. 자, 처벌 조건은 이게 범죄 성립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범죄 성립한 이후에 형을 면제하는 요건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위협한 행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방위 가능하죠. 정당방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협한 행위니까. 자, 폭행죄, 협박죄,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응의 의사표시는 처벌 조약 사유에 해당된다 되어 있는데 이 반의사 불벌죄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거죠. 소추 조건 관련돼 있는 거죠.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과실치상 이게 반의사 불벌죄 소추 조건에 관련된 겁니다. 처벌 조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에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 조건 되는 경우도 있다. 특별법은 뭐
거죠. 그러니까 3번 지문에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법에 걸을 수 있다는 거고. 자, 다른 공모자가 신에 착수한 이후, 자, 이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탈할 때는 항상요, 신에 착수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보셔야 됩니다. 실행에 착수한 이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중지미수 문제죠. 중지미수 문제. 자, 신에 착수한 이후라면 자, 중지미수. 그러니까 중지미수 되려면 다른 사람의 결과 발생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막으면 중지한 사람만 중지미수가 되고 다른 사람은 이제 장애미수가 되고요. 못 막으면요. 결과 발생해 버렸다 하면 이건 중지미수 될 수 없죠. 다 기수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탈했다는 것은 착수한 이후 이탈했다는 것은 혼자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는 공동주문 죄책을 다 지게 됩니다.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 그렇게 틀렸죠. 자, 시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탈하게 되면 그건 공동주문 죄책을 안 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시에 착수한 이후라면 이탈했다는 그 말 자체는 그냥 혼자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중지미수 요건을 갖출 수가 없죠. 시에 착수한 이후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착수한 이후 하게 되면 중지미수 요건 갖춰야 된다. 시에 착수 이전 하게 되면은 이탈하면 공동주문 죄책 안 집니다. 자, 그거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공동주문 범행에서 역할이나 개별적 양형 참작 사유에 불구하고 정보 동일한 성공을 아니죠. 공동정범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같이 정범으로 처벌되지만 선고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느냐, 누가 단순 가담자냐, 다 구분해가지고 선고형이 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선고형이 같다 하면 틀립니다. 공동 실행 의사는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승계적 공동연범 있잖아. 승계적 공동연범. 범죄 행위 도중에도 얼마든지 공동 강호 의사 성립할 수 있어요. 반드시 범죄 실행 이전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공동주문 가운데 1인이 공모한 내용과 질적으로 완전 다른 내용의 결과를 이야기해버렸다. 다른 공동주문 그 범에 대한 과심을 책임진다? 아니죠. 우리가 같이 강도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강간을 해버렸어요. 나는 강간하라고 한 적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강간을 해버렸다. 그럼 그 사람만 강간이 되지. 다른 강도범은 그냥 강도죄 죄책만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과실을 죄책진다. 이거 틀린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런 판례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도를 같이 절도를 하기로 했다가 말이죠. 절도를 하기로 했는데 한 명이 준강도로 나가고 말이죠. 준강도로 나가고 이 강도상해까지 나갔을 때 이게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 강도상해죄 공동이 된다. 이런 판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 예견 가능성 전제를 하는 거지 뭐 덮어놓고 뭐 과시범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피교사자가 이미 교사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교사범 성립할 리가 없죠. 교사범이라는 것은 고의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이미 고의를 갖고 있다면 교사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살해할 것을 교사를 하고 을이 승낙하고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면 갑은 처벌돼야 한다. 아니죠. 이거 31조 2항 3항의 특칙 있죠. 31조 2항에 교사했는데 이 시에 착수 안 나가고 범죄 승낙하고 시에 착수 안 나가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범에 준해 처벌한다 돼 있고요. 만약 교사했는데 바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거절한 사람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 교사범만 예비범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31조 2항 3항이죠. 이거 아느냐 묻는 문제입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 자, 갑이 을에게 을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했는데 정범인 을이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갑은 절도죄 교사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게 친족 상도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적 처벌 조항 사유는 그 신분관계 있는 사람만 정의되는 거예요. 신분관계 없는 사람은 그대로 처벌되게 됩니다.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해서 범죄 결과 이거 34조 2항에 있는 게죠. 34조 2항에 특수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가중하는 겁니다. 가중하는 규정 이거 맞아요. 34조 2항 조문입니다. 특수교사 방조라고 합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판결 선고 누범이 발각될 때는 선고안형을 통산하여 다싱을 정할 수 있다를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놨습니다. 이거 틀린 지문이고.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의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 아니고요. 금고 이상형입니다.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 집행유예 선고 효를 잃도록 되어 있고요. 가습방 이것도 어렵죠. 가습방은 점점 잘 출제 안 되는 조문인데 자, 이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 위반하거나 보관찰 준사 위반할 때는 취소한다 되어 있는데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은 요거는 이제 형의 실효에 관련해서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에서 또 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게 형의 실효 선고 제도라고 하는데 형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징역 금고 형 선고 받아가지고 집행을 정령하는 면제된 후에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증 인상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이 경과되게 되면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해서 실효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효라는 것은 범죄 전과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자격증 이상형을 받음이 없이 할 때 요 형 받는 거는요, 범죄 경력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판결에 의해서 형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효 선고. 재판에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범죄 시행에 착수할 당시에 실행일을 놓고 자, 판단했을 때 자,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 기소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다. 처음부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게 불능미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장애미수는 구분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행위를 자유로 중지한 경우는 중지미수 안 됩니다. 우리 중지가 되려면 반드시 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중지를 해야 돼요. 자, 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중지를 하면 중지미수가 되지만 시행에 착수 이전에 예비 단계 중지를 했을 때는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비죄에 대한 중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용할 수 있다면 틀리고요. 사람을 약취인한 자가 인지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때, 이건 형법 조문에 있죠. 각칙에 있는 조문이고요. 총칙상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한다 아니고, 요거는 감경할 수 있도록 각칙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 감경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범죄 실행에 착수하여서나 강국한 부탁으로 인해서 관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이때 중지미수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 중지미수 되려면 범죄 수행에 장애가 없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부탁하는 정도 가지고는 범죄 수행에 뭐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뒀기 때문에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미수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살인의 실행이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게재된 경우, 이거는 뭐 인과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다른 사실이 게재된 경우에 그 다른 사실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면 인과관계 인정이 됩니다. 자, 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이게 더 직접적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요. 이게 예견 가능한 상황이면 인과관계 인정. 예견 불가능한 상황이면 이거 인과관계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견 가능한 상황 중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의사의 수술이 지연이 된다든지, 뭐 도망가다가 차에 치인다든지, 뭐 숨으려다가 뭐 빌딩에서 뭐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의사의 수술이 지연된다든지, 고혈압이나 당뇨가 악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예견 가능한 상황으로 보는 거죠. 예견 불가능한 상황은 뭐 병원에서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뭐 자살해 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제 예견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면 됩니다. 이 기본적인 판례죠. 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자, 2번 보시면요. 자,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초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자초했다. 이게 북한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북한으로 가면 그만이지 하면서 막 의료 활동을 하다 북한 실제 넘어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 강요된 행위로 이 책임이 적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니까 이 틀린 지문이에요. 이 판례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 고기잡이 하다가 진짜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북한 넘어갔다 그러면 그래서 막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김일성 만세 막 이렇게 하고 왔다 그러면 그건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말이죠. 에라 모르겠다. 뭐 북한 가면 가는 거고 이러다가 막 북한 진짜 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강요된 행위 될 수가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용인하는 내심에 의해서 이렇게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용인설에 따라 봐야 되죠.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을 때 우리가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독립행위에 경합한 경우에 우리가 동시범 있죠. 동시범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딱 일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에 경합한 경우에 결과 발생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동시에 독립행위에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소물 처분 아니죠. 전부 다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미수음이 돼야 됩니다. 자, 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이라는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임을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뭐 고의나 뭐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속살인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속을 살인한 인식이 있어 당연하죠. 행위 객체잖아요. 행위 객체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으로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 과잉방위나 긴급피난, 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나 피난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이것도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 방법, 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자, 이거는 판례에 따라서 풀어야 되니까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을 보면 자, 법정적 부합설을 할 때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든 방법, 타격의 착오든 전부 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례에 따라 풀었을 때 맞는 지문이 됩니다.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한 만큼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